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달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 달러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유 결제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로 결제되는 그 시장에 대해서 그 달러를 우리가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단일 상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원유죠. 2012년, 그러니까 고유가 시기 때 전 세계 교역액, 그러니까 수입액 기준 교역액 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9.3% 정도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유가 수준이 만일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2012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10% 이상 전체 교역액 중에서 원유가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됩니다. 이는 1974년도에 사우디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아무래도 오펙의 핵심은 사우디고요. 사우디가 원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통일을 하는 방향은 오펙 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에너지는 다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트로달러를 인정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이 미국에게 받은 것은 안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안보 보장을 미국에서 이제 받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달러로 원유 대금을 결제받고 이 돈을 다시 미국 채권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가 절대 비교 불가한 압도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계속 유지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들어서 약간 좀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970년대 이후부터 거의 한 2010년도까지 전 세계 원유 수입량 1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입량을 자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약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 셰일 오일 때문이었습니다. 오펙에서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요, 2008년도 기준으로 일간 542만 배럴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요, 80만 배럴로 대폭 줄었죠.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펙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요, 2008년에 70%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반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2001년도 일간 121만 배럴에서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1020만 배럴로 이제 추세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수요는 적어도 향후 한 10년간 정도는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요도가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 과거에 예멘이나 이란 등 특히 최근에 이제 예멘에 있어서는 약간 입장이 좀 모호했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을 제재 해제 정상국가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과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사우디의 생각과 좀 결을 달리하는 일들이 자주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1974년도 양국 간 협정하고는 약간 좀 이해상충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사우디 쪽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사우디 에너지 원유 저장 시설에 이제 후티 반군이 좀 공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었죠. 이건 테러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 사우디를 좀 달래가면서 증산을 원하는 미국의 그런 바람이 좀 투영된 상황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약간은 소원해진 거는 맞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앞거는 뭐냐면은 3월 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요청을
그 사우디 왕자죠. 모하메드 빈 살만, MBS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모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서 전화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요청하려고 한 내용은 뻔했죠. 고유가 시기에 좀 증산을 좀 부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MBS가 이 바이든의 전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통화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앞건은 뭐냐면은 사우디와 중국 간 원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 논의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기준 비교 불과의 넘버원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 상해에 개장된 중국 원유 시장,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 작년 거래량이 WTI 선물 거래량의 약 43% 수준에 달했습니다. 브렌트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은 브렌트의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뭐 브렌트 거래량을 종종 넘어서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 원유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내국인이 중국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시장이 이제 글로벌한 시장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브렌트와 유사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잠재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 선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비교했을 때는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상해 선물, 원유 선물 시장이 향후에 중요한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페트로달러냐,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페트로 위안이냐, 이 총성 없는 전쟁은 물밑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힘의 역학관계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파워2X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향후에 많이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이 없는 나라들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죠. 에너지를 전환을 통해서 원유 또는 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제 간 분쟁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를 쓰고 나서부터의 분쟁의 거의 절반 이상은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들, 그리고 분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또는 수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싸움은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고 세계는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겠냐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론 요 시발점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 촉발된 문제인 거죠.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것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계속 경쟁, 그러니까 압박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러시아의 신기를 뒤틀었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서방 쪽 나토로 가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되면서 현재 전쟁까지 발생이 됐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광물 자원들의 가격을 폭등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올해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가스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일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LNG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러시아는 물건을 팔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러시아의 가스나 또는 러시아의 원유가 수출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구매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할 때도 이란의 원유를 계속 사다 썼어요. 그런 중국이 러시아의 원유를 사다 쓰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약간 중간자적 입장인 거죠. 미국의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을 텐데, 자, 이런 이야기 뭐냐면요. 이게 풍선과 똑같다라는 거죠. 러시아를 저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러시아는 결국 판매처를 찾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유나 가스를 중국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으로 향하는 게 이제 끊기게 되면은 아시아로 동진 정책을 계속 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올 거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많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 시장을 놓고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같은 오펙이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경쟁 속에선 중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상해 원유 선물 시장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개장한 선물 시장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는 브렌트 거래량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시장을 잃은 러시아의 물량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동 입장,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또 러시아와 사우디 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하는 거죠. 구매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럼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중국이 원하는 거는 뭘까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그 주요 외환별 거래 규모 추이예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기축 통화죠. 그다음에 이제 유로, 그다음에 뭐 일본 엔화, 뭐 그 영국 파운드 이런 식인데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거래 규모 자체, 외환 거래 규모 자체가 위안화는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를 어쨌거나 중요한 통화, 기축 통화로 올려놓고 싶은 건데 과거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 틈을 약간 열려져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분명한 도발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좀 놓고 보면요. 리비아의 카다피,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임기 말에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에서 유로 등의 화폐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차베스는 이제 자연사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 있었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달러에서 다른 화폐로 원유 대금 결제 방식을 바꾸려 하다가 다 갔습니다. 기축 통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고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역학관계는 더더욱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